여기는 수면 아래 20m가 넘는 깊이에 있는 수력 발전소의 흡입구입니다. 이 구멍들은 한 시간에 올림픽 규격 수영장 수십 개를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신비로운 점은 이 강력한 힘이 물 위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품 하나, 물살의 흔적 하나 없이 오직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낮고 으스스한 소리만이 들립니다. 이 소리는 이미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경고지만 2024년 2명의 다이버가 이곳을 더 가까이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구멍에서 몇 미터 떨어진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평범한 탐험의 하루가 순식간에 그들의 최악의 악몽으로 바뀌었고,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10명이 넘는 조사팀과 심지어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이빙 해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월 4일) 오후 2명의 다이버가 다이빙을 계획한 저수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46세의 크리스토프와 59세의 프레데릭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이빙 경력이 풍부했고 수년간 일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오래 봐온 분들은 알겠지만 경험이 많을수록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처음 듣기엔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대부분 높은 자신감 때문에 위험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있던 곳은 벨기에 남부에 위치한 플레이트 타이유 저수지로 면적이 약 4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벨기에 최대 인공호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수지는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주변에 작은 저수지 4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중앙에는 거의 300년 전에 지어진 길이 약 800m의 대형 콘크리트 댐이 있으며 이 댐 위에는 펌핑 수력 발전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날 다이빙 환경은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내린 비로 물은 탁했고 햇빛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또한 제가 앞서 말한 자신감 과다가 만들어내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만약 자신감이 덜했다면 이런 조건은 다이빙을 포기하라는 분명한 신호였을 것입니다. 저수지를 바라봤을 때 흐린 날씨에도 표면은 비교적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강의 표면이 아니라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저수지 바닥에는 최대 70m 깊이로 물을 터빈으로 보내는 취수 터널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이 터널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동맥처럼 다가오는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으로 수백만 리터의 물을 이동시킵니다. 터빈이 작동할 때 낮고 깊은 소리가 호수 전체에 울려 퍼지며 아래에서 강력한 힘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려주는 끊임없는 경고음이 됩니다. 이 지역 다이버들은 모두 알고 있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터빈이 작동 중일 때 취수 구역 근처에 절대 접근하지 말 것. 심지어 호수 상단에서도 흡입력은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다이빙은 지역 클럽의 통제와 감독해서만 허용됩니다. 오후 5시 두 다이버는 저수지로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위 미니 잠수함이라고 불리는 추진 장치를 사용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물은 차갑고 밀도가 높아 거의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의 자신감으로 계획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동안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지만 잠시 후 작은 실수가 발생했고 그들의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추진기 소음 때문인지, 낮은 시야 때문인지, 아니면 더 위험한 지역으로 향하려는 경솔함 때문인지 불행히도 이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안전구역과 터빈 취수구역을 나누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그 아래에서 위험은 아무런 신호도 주지 않았습니다. 물은 평온하고 해로워 보이지 않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조금만 나아가도 상황은 서서히 그리고 점점 더 격렬하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순간 물살이 그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통제력을 잃었고 흐름의 힘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두 다이버는 터빈으로 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설계된 취수 터널 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상황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압력 차이로 인해 흡입되고 있었으며 이를 델타 P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은 산업용 다이빙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두 개의 물체가 터널과 같은 장벽으로 나뉘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 사이에는 극심한 압력 차이가 생기며 아무것도 견딜 수 없는 강력한 흡입력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교활한 점은 표면에서는 위험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오리도 물결도 없습니다. 물은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조용하면서도 어떤 것이든 즉시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 존재합니다. 다이버든 배든 그 길을 가로지르는 무엇이든 말입니다. 그 다음 몇 시간은 침묵과 기다림으로 흘렀습니다. 프레데릭이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빙이 끝났어야 할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수지로 차를 몰고 갔고 다이버들의 차량은 몇 시간 전과 똑같이 그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완전히 찾아왔고 호수는 짙은 안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이 늦어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은 명확해졌습니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긴급 구조가 요청되었고 자정이 지나자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수색 규모가 한층 더 확대되었습니다. 10명의 전문 다이버가 소나 장비와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헬리콥터 지원 속에서 저수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내린 폭우로 호수 바닥이 뒤흔들려 일부 구간에서는 시야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수면 위의 흐름도 강했지만 깊은 곳은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구조 다이버조차도 제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살이 자신들을 댐 쪽으로 끌어내리는 힘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크리스토프와 프레데릭이 안전한 한계를 넘어섰다면 살아서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1월 5일 밤 실종 24시간이 넘은 후 첫 번째 명확한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장비들이 떠다니거나 댐 주변에 흩어져 있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구명조끼, 산소 탱크, 추진장치의 부서진 부품 등 이 장비들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장비가 손상되고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래에서 무언가 강력한 힘이 작용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조사팀은 이후 수색을 호수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인 댐 터빈 근처로 집중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물살에 휩쓸렸다면 바로 그곳이 마지막 경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1월 6일 전고 무렵 최악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 명의 시신이 댐 기슭에서 발견되었고 상태가 심각해 즉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 거의 2km 떨어진 곳에서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되었고 물이 역류하는 강가에 걸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사용했던 미니 잠수함, 탱크, 프로펠러 등 장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낸 힘은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크리스토프와 프레데릭은 터빈 입구에서 형성된 물살에 휩쓸려 장비를 파손당했으며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플레이트 타이유 저수지에서는 다이빙 당시 3개의 터빈 중 2개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인 흡입력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가까이 접근하자 압력 차이로 인해 제어할 수 없는 힘에 빨려 들어갔고 추진장치는 소용이 없었으며 탱크는 댐 내부 시스템과 충돌하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터빈이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안전거리를 과소평가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계산 오류 하나로 아무도 돌아올 수 없는 경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수색에 참여한 다이버들은 통제된 구역 안에서도 물살의 힘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호수가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보이지 않고 결코 이길 수 없는 힘을 숨기고 있다는 상기시킴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크리스토프와 프레데릭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사례 중 처음이 아니며 아마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델타피 현상은 여전히 전 세계 다이빙 사고에서 가장 두렵고 치명적인 원인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화면에 나타나는 다른 영상도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